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연초라서 그런지 다시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집값도 많이 조정되고 했으니까 슬슬 집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시기에도 다른 나라들이 올리는 것만큼 따라서 많이 올리지를 못했죠. 오히려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은행의 마진을 줄여가면서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면서 시장을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인플레가 좀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이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니까 미국이 내리면 또는 미국이 내릴 징후가 보이면 곧 금리를 내려서 다시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긴축을 시작한 이후로 곧 긴축이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를 시작하자마자 해왔던 그런 시장이에요. 이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이 됐고 상황을 보고 내리는 조치를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기정사실처럼 생각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한 3차례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 6차례는 내릴 것이다. 또 금리 인하의 시기가 3월이면 올 것이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시장은 확대 해석하고 있고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올해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들,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2년 동안 빠져있던 함정에 다시 빠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곧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 그거에 2년간 빠져 있었는데 지금 또 빨리 완화한다는데 너무 많이 베팅하고 있다고 꼬집었죠. 향후 5년간 장기 전망, 기준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 기대하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는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작년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고 인식하는 이 말을 한 건데 이제 고점에 도달했으니 곧 내릴 거라고 시장은 확대 해석했다는 거죠. 향후 경제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통제가 된다면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더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정할 수도 있다. 추가 긴축의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지금 기대하는 장밋빛 희망이 시장의 낙관적인 해석에 기대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설령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죠.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상황이 그 격차도 최대, 그리고 그 기간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율은 1300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방어를 하는데도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또 국제 환경, 전쟁, 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침체로 인플레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살짝만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눈을 벌겋게 뜨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특별히 안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언제 인하가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장 상황, 다시 올라가는 모습, 흔들리는 환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만 안고 있는 부채 문제 때문에 하는 금융정책을 펴면서 실무적인 입장과 우리나라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거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고금리의 기조를 가져가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는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긴축의 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여파가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
시점이 다가왔고 약한 부분에서 그 부실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재정 확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또다시 속내를 밝혔어요.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입장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예상이 돼요. 또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금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절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수준에서 약간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의 조정도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중국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신냉전의 시대가 왔어요. 또 그동안 장기간 풀어져 낀 저금리 버블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풀린 돈 때문에 금리가 내려도 그 부담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2,000조에 육박하죠. 2016년 1,000조 정도 되던 가계부채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또 부채에 잡히지는 않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초유의 제도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도 1,000조 가까이 쌓여 있고 자영업자 대출도 2,000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다른 나라 그동안 해왔던 긴축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가계부채를 틀어쥐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을 했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빚 갚느라 사람들 쓸 돈이 없고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장인데 계속해서 빚을 내며 연명하고 있으니 빚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감당이 안 되니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넘어갔죠. 1% 남짓을 줄이고자 하는데도 이 목표 당장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3년 내에 그 정도로 돌아오게끔 유도하겠다. 이게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만큼 상황을 이연시키기 위해서 빚을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 목표입니다. GDP 대비 가계기업 빚 6년 만에 줄었다 하지만 줄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계빚 101.7%에서 101.5%로 0.2% 정도 떨어졌고 기업빚은 0.1%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0.1% 감소했다. 가계의 부채 비율 소폭 감소한 거 바로 신용대출이 줄었기 때문이죠. 주담대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집을 산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집을 빚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의 여유 자금은 더 줄어드는, 즉 쓸 돈이 없고 팍팍한 삶은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 금융권의 PF 부실 문제에 전이되는 것, 이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F 대출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이 힘든 것,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가계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 대출의 규모 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더 그 빚은 쌓여가고 있죠. 전체 빚의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고 그 늘어나는 속도라도 좀 억제를 해서 최대한 버텨보겠다. 하지만 경제의 상황만 고려해서 정책이 흘러가지는 않으니 빚이 줄어들기 요원한 상태입니다. 신생아 대출 등 저금리 주택 관련 정책 자금 또 하느니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 너도 나도 빚 내려고 할 테니까 이러면 빚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부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금통위원회 이야기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놀이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은행들 또한 지금 부채 문제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나 부동산 PF가 은행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실대출 채권 관리를 올해의 중점 목표로 삼고 있죠.
또 대변수로 인해서 커지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 즉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니까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규모도 커지고 금융 안정과 건전성에 경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돈을 빌려줄 거다라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화랑이 오려면 시장에 돈이 계속 흘러들어와 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텨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없고 빚을 빚으로 막고 있고 그 대가는 더 많이 치러야 되고 쓸 돈은 없어지고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소화되지 않는 이런 시장이죠. 시장의 상황, 올해는 나아져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기 너무 어렵습니다. 현금을 100조 이상 쌓아놓고 있다는 삼성 같은 경우 최근에 성과급 발표를 했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연말 성과급 0%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 PF 호황을 통해서 엄청난 연봉과 인센티브를 가져갔던 증권사들 살아남기 위한 몸집 줄이기가 한참입니다. 연봉 인센티브 몇 억씩 주면서 모셔왔던 인력들 최대 40% 감원 조치를 했습니다. 희망퇴직, 계약해지로 사람을 줄이고 이렇게 떨려난 사람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 부동산 화랑으로 돈 많이 벌었던 건설사들 지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있죠. 계속해서 집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설사업 수주하기 위해 여기저기 보증 서고 공사 진행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또다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쏟아붓고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으니 유동성 경색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고 지금 태영 이후에도 롯데, 코롱 또 다른 건설사의 이름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건설사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보증을 섰고 그 문제들이 현실화되니까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산 공포에 떨고 있죠. 공사를 시작하면 비용이 투입되니까 미루고 미뤘었는데 금융 비용 때문에 차라리 착공하는 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에 착공에 들어간 건설사들 또 떨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는 초기 대출이기 때문에 수십 프로의 이자로 돈을 빌려 썼는데 건설 경기가 풀릴 때까지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일단 본공사로 들어서서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현장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 일단 착공에 들어갔고 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데 분양은 잘 안 되고 이미 비용은 또 쏟아붓고 있으니 건설사들의 위기 문제 이제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 그만큼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과거에 폈던 이유 경기의 활력을 위해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 건설업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고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되는 위기의 상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체력은 완전히 소진해 가고 있죠.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자구책을 먼저 내놔라. 모두 다 살려주진 않겠다. 선긋기를 하고 있고 금융 지원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얽혀있는 금융기관들, 살 수 있는 곳들은 선긋기를 하면서 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이 분야에 들어가는 자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회수하는 조치,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빚내서 집 사느라 쓸 돈이 없고 내수는 침체되고 가게를 상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빚에 허덕이고 하루가 멀다하게 문 닫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마저 부채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죠. 영끌 열풍이라는 것, 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대까지 시장에 다 끌어들이면서 부동산 과열을 이끌었던 현상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빚을 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자기 자본, 부모님 돈까지 홀랑 날리고 급여의 절반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죠.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는 더 부진해지고 돈이 돌지 않으니 유동성은 축소되는 힘든 시기,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상황이 당장 좋아질 수 없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나마 아무 타격 없이 살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영끌의 성지 노도강 지금 반토막이 났죠. 또 수도권 좀 외곽 지역 이런 곳들은 더 많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확보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빚을 상환하고 쓸 돈을 마련하는데 갈아타기의 최대 유동성 확보처인 기존 집의 집값의 하락으로 집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지금 쓸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쌓여 있고 계속해서 같은 규모의 돈을 빌려서 상황을 밀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점점 대출에 대한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 감당이 안 되고 이걸 줄이는 게 정책 목표고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줬던 돈의 일부는 상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DSR 도입이 됐고 DSR이 아직 적용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DSR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냥 DSR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즉 빌려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시 시장을 띄울 재료로 신생아 대출 이런 정부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자금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신생아 대출 작년에 했던 특례 자금 40조 또 초장기 50년을 통해서 억지로 DSR을 맞춰서 빌려줬던 이 상품 사라졌습니다. 이미 특례 대출을 통해서 돈 빌려 쓴 사람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이런 거 빌려 썼던 사람들 그들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한정적 수요입니다. 30대 소득 수준 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들의 일부 참여가 시장의 반향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영끌들이 주로 선택했던 거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치 플러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더라도 더 많이 빌려준다는 2금융권의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2금융권 지금 개점 휴업 상태죠. 대손 충당금 쌓기도 바쁘고 연체율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건전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휘몰아치는 구조조정의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 집을 사줄 유동성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상계 재건축 19년도 시세로 돌아갔죠. 2년 전에 8억 주고 집 샀던 영끌들 4억에 빠져나가기도 힘든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 매물이 쌓여 있고 작년 말보다 새해 들어 10%나 매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건설사 줄도산 위기에 매수 심리는 크게 꺾이고 매도하는 희망 가격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은 로또라고 하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시장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이 미분양 물량은 기업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화곡동의 아파트 140개 중에 100개 넘게 아직 안 팔렸고 기흥의 아파트 170개 중에 160개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기업의 부채 문제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절반 가까이 계약을 포기하고 완판됐다고 홍보했던 단지들 미계약 물량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1,000만 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알짜의 공공택지들은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LH에서 3기 신도시 이미 부지 착공을 했죠. 이거 건설사들한테 팔라고 하면 돈 있는 건설사들 지금 이거 사재기 해놓고 그걸로 부자 되고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2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낙찰을 받을 돈도 문제고 당장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땅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몇백만 가구의 공급 약속을 했고 여기에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5곳 모두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죠.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여기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올해 9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이 안 해도 정부도 벌려놓은 것들 빚을 쌓아가면서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죠? 사줄 사람은 없는데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죠.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수많은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 결국 팔아야 하고 팔기 위해서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싸게라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 부족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기에 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공급 사업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새로 지어서 팔아야만 공급이 아닙니다.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면서 자기 감당 능력 밖의 집들을 일단 매집한 사람들 버텨내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 기축의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30 갭투자 매물 쏟아지면서 경매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즉 영끌로 들어왔던 사람들 과도한 빚으로 매입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겨지는 물건들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매물 또한 적체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바로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들까지 기축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20%대를 차지하던 2030이 20년 하반기에 40%까지 큰 손으로 등극한 이런 시기를 겪었고 그들이 지금 물건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담대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보통 3년이죠. 영끌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그 시기로부터 3년 만기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내면서 근근히 버텼는데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 버티지 못하는 물건들, 앞으로 기축 매물들 이런 공급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은 없죠. 주택 보급률 이미 105%, 자가 보유율 60%입니다. 내 집 없으면 서럽다 하면서 패닉 바잉 때문에 이미 집을 끌어안게 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능력 있는 매수인들 또 미래 수요까지 전부 다 과열기에 집을 샀습니다. 이제 새로 집을 사줄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돈 많은 1인 가구 없고 능력 있는 소수의 현금 부자들만이 이 시장의 물건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이 계속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거시경제의 상황 점점 안 좋죠. 경기 침체의 단계에 호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문이 줄고 재고가 쌓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의 문제 시작되고 있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 2%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건설 업계의 위기 상황 시작이 됐고 이 얘기 시장에 거대한 구조조정의 바람을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발담그고 있는 수많은 금융기관들 그 금융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줄임으로써 또 영향을 받는 수많은 기업체들 이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혹독한 과정 즉 임금의 삭감, 정리해고 이런 단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득도 축소되는 시기가 옵니다. 저금리라고 해도 부담은 2배가 되는 만큼 빚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다시 사주려는 수요자는 여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수요는 더더욱 사라지고 있죠. 출산율 0.6을 기록하고 있다. 즉 1년에 도시 하나의 인구만큼씩 사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넘쳐나고 있죠. 계속해서 짓지 않으면 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어야 하는 회사들 또 나중에 누구한테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무리해서 껴안고 있는 집들 살기
살기 위해서는 매물로 쏟아내고 있으니 공급은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는 얼어붙고 이 과열이 언제 우리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오를 거다 불안해하면서 이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